그러니까 이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이 옥 원석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원석을 가공을 하려던 것 같은데 이 바닥이 좀 거친데요. 그러니까 이 옥을 이 돌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아마 그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 이쪽 것보다는 그 면이 좀 약간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선 1차적으로 모양을 다듬고 여기서 2차적으로 이 부분적인 그런 세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가운데에는 이 구덩이가 있는데 이 깊이를 보니까 이 다리를 안에 넣고 앉으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여기에 가장 고운 숫돌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좁은 공간이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일하는 구역이 아주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한 곳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돌 하나를 다듬는데도 작업 순서에 따라서 분명하게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 사람이 분업해서 일을 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은 이 무덤의 주인도 이 평소에는 이 석기나 옥을 가공해서 만들고 이 밭을 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이 밭이나 마을을 지키는 이 전사였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 무덤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무덤의 주인은 이 전쟁의 와중에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숨을 앗아간 그 원인은 화살촉이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온 부러진 화살촉으로 어떤 화살에 맞았고 또 당시의 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맞았던 화살촉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이쪽 부분에 있는 이런 화살촉과는 역시 선단보의 모양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에 있는 화살촉의 선단보 형태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화살촉은 능형 화살촉으로 밝혀졌다. 능형 화살촉은 화살촉 가운데 가장 발달된 형태로 사다리꼴 모양이다. 이 두 화살촉을 비교해보면 일단 형태상으로 보아서도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살촉은 그 앞단계에 유행했던 이런 단면 편육각형. 굉장히 얕네요. 예, 여기 옆에서 볼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이 편육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살촉에서 이러한 능형 형태의 화살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능형 화살촉은 이전 시기의 화살촉에 비해 두껍고 크다. 양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다듬었는데 약 700년 뒤에 나오는 삼국시대 화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금 이 단면 능형의 화살촉은 편육각형의 화살촉보다 무게가 무겁고 규모 면에서도 거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얇은 편육각형 화살촉과는 달리 크고 무거운 형태로 발전한 능형 화살촉. 이런 무기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천동기 시대 중기 되면 이제 무거운 화살촉이 나타나는데 앞시기에 가벼운 화살촉보다는 뭔가 좀 뭐랄까요, 좀 강력한 어떤 파괴력이랄까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저는 좀 더 큰 동물들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아마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충격을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쟁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네, 지금 이렇게 결이 이렇게 있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화살촉을 만들었는지 실제 제작해 보기로 했다. 얇은 돌도 먼저 있고요. 산에서 화살촉을 만들 만한 돌을 찾아봤다.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요 우리보다 더 머리를 많이 쓰시고 예를 들어서 화살촉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뭐 갈라서 화살촉 가르는 걸 만들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이렇게 화살촉으로서 쓸 수 있는 이런 얇은 돌이 이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또 이렇게 갈고요. 이거 숫돌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돌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만들려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 단단한 돌을 고른 뒤 모양을 잡기 쉬운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보이죠? 화살촉은 결대로 쪼개지는 돌을 얇게 깨뜨린 다음 숫돌에 가한다. 눈대중으로 모양을 잡아나갔지만 10분 만에 돌 화살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다루기 쉬운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했을 것이다. 화살촉의 무게에 따라 화살의 무게도 결정된다. 화살과 화살촉의 무게가 맞지 않으면 화살이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살은 화살촉보다 4배 정도 무거워야 한다. 같은 부피와 무게를 갖는 나무를 골라 화살로 다듬는 것이 화살의 생명이다. 그런 다음 화살촉을 넣을 부분을 잘라내고 돌 화살촉을 끼운다. 돌 화살촉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을 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따라서 물고기의 내장을 끓여 만든 풀을 바르고 동물의 심줄로 감아서 묶었을 것이다. 그래야 돌 화살촉이 화살에 단단하게 붙어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살의 수평을 맞춘 다음 깃을 단다. 날개를 붙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중에 이게 방향 조정이죠. 배로 말하자면 키 방향. 이게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요. 그 목표에, 자기 원하는 목표에 보낼 수 없고, 나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꼭 날개를 붙여야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화살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보낼 수가 있죠. 돌 화살촉을 박은 화살은 전쟁에서 유용한 무기였을 것이다.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무기는 모양보다 이렇게 성능에 치중하게 된다. 화살촉도 마찬가지였다. 청동시대 전기에는 화살촉을 꼽는 그 자루 부분이 2단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거 만들 때 잘못해서 실패를 하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까다롭죠. 그런데 이 청동시대